도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마을 끝자락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담장은 허물어질 듯 기울어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지요. 그 초가에는 연이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뜬 탓에 사람들은 연희를 두고 바보 계집이라 불렀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연희 앞을 지나며 킬킬거리기 일쑤였지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연희는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갸웃거렸고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지요. 연희가 원래부터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그리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뜻밖의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그 계절, 바보 계집 연희에게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수군거렸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은 빨래를 두드리며 혀를 찾고 논두렁에 앉은 사내들은 담뱃대를 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매쟁이가 눈이 멀었나 보지. 신랑들 사내가 불쌍하구먼. 저런 바보를 데려다가 무엇에 쓰려고.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연희의 귀에까지 닿았건만 연희는 아무런 반응 없이 마당에 빨래만 널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은 연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그 눈동자 속에는 깊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연희는 무언가를 골똘히 계산하는 듯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신랑이 될 사내의 이름은 석주였습니다. 석주는 이웃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가난한 총각으로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처지였지요. 집안에 변변한 논밭 한 뙑이 없었고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붙이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성품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탓에 사람들은 석주를 두고 우직하다 하였고 그런 석주에게 중매쟁이가 연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석주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바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겠거니 싶었고 무엇보다 부모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석주는 그때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불쌍히 여긴 그 여인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넓은 판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인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이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초라한 혼례상 앞에 선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연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저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래 가지고 살림은 할 수 있겠느냐? 밥은 지을 줄 아느냐? 석주가 고생 좀 하겠구먼. 온갖 말들이 바람에 실려왔건만 연희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을 좌수 박진사도 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교묘한 수법으로 마을의 땅과 재물을 빼앗아 배를 불려온 자였지요. 박진사는 연희를 흘깃 바라보더니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보가 바보를 만났으니 딱 어울리는구먼. 허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으나 연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다만 숙인 고개 아래로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는 것을 그 눈빛이 박진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초가 안에는 촛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고 방 안 가득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석주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하나 망설였으나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석주는 알 수가 없었지요. 연희는 먼저 이부자리를 폈고 아무 말 없이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석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는데 이상하게도 연희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고 숨소리는 고르기만 했지요. 긴장이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이 밤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촛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석주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연희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연희의 눈동자가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지요. 이상한 질문.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들녘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했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실눈처럼 걸려 있었지요. 석주가 들에서 돌아와 땀을 훔치며 저녁상을 봤는데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좌수 어른을 어찌 생각하시나요? 석주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지요. 느릿느릿한 말투였으나 그 질문은 결코 바보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석주가 무슨 뜻이냐 되물으려 할 때 연희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석주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밥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은 뜨거웠고 밥은 잘 지어졌건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석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으나 연희는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석주는 은근히 연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낮에는 굼뜨게 움직였고 이웃이 말을 걸면 어눌하게 대답했으며 때로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희를 바보라 불렀고 연희는 그 손가락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연희의 움직임은 확연히 달라졌지요. 살림을 정리할 때면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바느질을 할 때면 한 땀 한 땀이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무심코 연희의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지요. 저 손은 거친 농사일에 찌든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곱디곱고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으며 마치 비단을 만지던 교수의 손 같았지요.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대체 어디서 온 여인이란 말입니까? 석주는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던 석주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바보인 척하는 것인가? 저 고운 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좌수에 대해 물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나 석주는 묻지 않기로 했지요. 연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한 까닭이 있을 터였고 가난한 자신에게 시집 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연희의 얼굴을 살폈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연희의 옆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긴 속 눈썹이 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워 석주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연희를 시험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일부러 어려운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심술궂은 아이들이 연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며 놀려 대기도 했지요. 연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했고, 사람들은 역시 바보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좌수 박진사가 우물가에서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년아, 내 남편이 소작 붙여 달라 했다면서 내가 좀 잘 말해봐라. 허허. 박진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연희의 턱을 들어 올리려 손을 뻗었지요. 연희는 굼뜨게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요. 박진사는 역시 바보라며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지만 연희의 숙인 고개 아래로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 눈빛은 박진사의 뒷모습을 쫓으며 날카롭게 번뜩였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땅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던 계절이었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지요. 박진사가 이웃 농가의 땅 문서를 위조해 제 것이라 우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인 최영감은 3대째 그 땅을 읽고 온 터였건만 박진사가 내민 문서에는 분명히 박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 땅은 내 선친께서 사두신 것이야. 문서가 여기 있지 않느냐, 최영감은 억울하다 외쳤으나 관가에 줄이 닿은 박진사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연희가 석주에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내일 장에 가시거든 삼거리 주막에 앉아 계세요. 파란 두루마기를 입은 이가 오거든 이 말을 전하시면 됩니다. 연희가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지요. 은행나무 아래 항아리를 파보시라. 석주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연희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땅 분쟁은 뜻밖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옛 땅 문서가 담긴 항아리를 찾아냈고 그 문서는 최영감의 선조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박진사의 위조를 단번에 뒤집어 버렸지요. 박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누가 그랬느냐 추궁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했고 땅을 되찾은 최영감 내에서는 잔치를 벌였지요. 석주만이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희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연희가 어찌 그 항아리의 위치를 알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석주는 연희를 바라보았으나 연희는 여전히 굼뜨게 빨래를 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석주는 그제야 확신했지요. 이 여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고 남편의 깨달음. 그날 밤 석주는 잠자리에 누워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혼인 첫날 밤 연희가 보였던 담담함, 느닷없이 던졌던 좌수에 대한 질문, 밤마다 달라지는 손놀림, 박진사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땅 분쟁을 뒤집은 한마디까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석주는 벌떡 일어나 연희를 바라보았고 연희도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일렁이며 비추었고 긴 침묵이 흘렀지요. 마침내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지요? 연희는 한참을 석주의 눈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지요.
이제 아셨군요. 그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함이 사라지고 맑고 또렷했으며 석주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던 연인은 허상이었고 진짜 연인은 지금 눈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연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의 양반가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헌부의 관원이셨고 저는 글과 예절을 배우며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그러나 3년 전 아버지가 역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연희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으나 연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차명을 당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돌아가셨으며 저 혼자 야반도주하여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 왔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방님. 그래서 바보가 되기로 했지요.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석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홀로 버텨왔는지 그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화는 뜻밖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사가 땅 문서 사건을 파헤치다가 석주의 이름을 물고 늘어진 것이지요. 박진사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날 주막에서 수상한 자와 만난 놈이 바로 석주라 하더군. 저놈이 분명 무언가 알고 있어. 박진사는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아전을 움직여 석주가 문서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느닷없이 초가에 들이닥쳤지요. 석주란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석주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연희는 달려 나와 석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러나 포졸이 거칠게 연희를 밀쳤고 연희는 마당의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박진사가 뒤따라 들어서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허허, 바보년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내 남편은 이제 옥에서 썩을 게다. 석주가 잡혀간 뒤 마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피했고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으며 누구 하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홀로 초가에 남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박진사의 하인들이 밤마다 초가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누군가 담장에 돌을 던지기도 했으며 마침내 박진사가 직접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보년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순순히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초가에 불이 날 수도 있느니라. 박진사의 눈에는 탐욕과 악의가 번뜩였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연희가 겁을 먹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희는 홀로 방에 앉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손끝이 떨렸으나 붓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연희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박진사의 신복 마름이었지요. 마름은 능청스러운 얼굴로 연희 앞에 섰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마음을 바꾸셨다오. 당신이 좌수 어른의 첩이 되면 남편을 풀어주겠다 하시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그리하면 서방님을 살려주신다는 것이오. 마름은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좌수 어른 말씀이시니 틀림없을게요. 사흘 안에 답을 주시오. 좌수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시다오. 마름이 떠난 뒤
연희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고 가슴 한켠에서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지요. 그러나 연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좋아요. 판을 벌여드리지요. 사흘째 되는 날, 연희는 박진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며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바보년이 제 남편 살리겠다고 몸을 던지려나 보다.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나 연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의 저택에 도착한 연희를 보고 박진사는 득이양양한 얼굴로 대청마루에서 내려섰지요. 허허, 바보년이 제법 똑똑해졌구나. 그래, 내 첩이 되겠느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대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3년 전 한양에서 영모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대감께서 밀고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빼돌린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득이양양하던 표정이 싹 가시고 그 자리에 경악과 두려움이 떠올랐지요. 네, 내년이 어찌 그것을.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지요. 맑고 날카로우며 차갑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모로 멸문당한 집안의 딸입니다. 대감. 제 아버지의 이름은 이판서 사헌부 지평을 지내셨지요. 대감께서 무고로 밀고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신 그분의 딸입니다. 박진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지요.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년이 당장 잡아라. 전연을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복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선두에 선이는 붉은 관복을 입은 어사였습니다. 좌수 박진사, 내 죄를 알렸다. 연희가 며칠 전 밤마다 적었던 것은 바로 고발장이었지요. 연희는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3년 동안 박진사의 악행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왔고 그 증거들을 모아 한양의 옛 지인에게 보내두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아버지와 함께 벼슬 하던 이가 살아남아 어사가 되었고 연희의 고발장을 받아 마침내 내려온 것이지요. 3년 전 영모 사건의 밀고와 무고, 양민의 토지 문서 위조, 백성 착취,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포졸들이 박진사를 애워쌌고 박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연희는 담담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진사는 관하로 끌려가 모든 죄상이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영모 사건 당시 무고한 양반가를 거짓으로 밀고하고 재산을 빼돌린 죄, 마을 백성들의 땅을 위조 문서로 빼앗은 죄, 거짓 누명으로 석주를 옥에 가둔 죄까지 하나하나 드러났지요. 박진사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옥에 갇혀있던 석주는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관아문을 나선 석주가 연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지요. 연희, 당신이 나를 살렸소. 석주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고 연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제가 바보가 아님을 알고도 묻지 않으셨고 제 말을 따라주셨지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나부끼게 했지요. 세월이 흘러 석주와 연희의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가 돌아왔으며 석주와 연희는 더 이상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붙이지 않아도 되었지요. 연희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지혜에 감탄하며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했지요. 어느 가을밤 석주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다 문득 물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당신은 왜 그리 담담했소? 낯선 사내와 한 방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까닭이 무엇이오? 연희는 석주의 곁에 다가와 나란히 앉으며 나직이 대답했지요. 저는 그날 밤 서방님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여인을 아내로 맞고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고요. 석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속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석주는 연희를 불쌍히 여겼고 연희는 석주를 미끼로 선택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석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홀가분합니다. 서방님 곁에서 그냥 연희로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스쳤으나 방 안은 따스했지요. 옛말에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손잡아 나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지요. 겉모습에 속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